최흥종은 1880년 5월 4일 광주시 불로동에서 최학신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의 이름은 영종이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은 영종은 무서운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에게는 이복 동생 영욱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보다 11살이나 어린 동생과 비교되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다. 더구나 19살 때 유일한 그늘이 되어주었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가슴에 쌓인 분노를 주먹으로 풀었다. 사람들은 그를 최망치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21살이 되자 새어머니는 얼굴 한번 마주보지 못한 새색시를 맞아 혼인을 시켰다. 그는 가정이 생기자 주먹을 쓰지 않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었다. 한편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광주 양림동사는 기독교 복음의 터전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영종은 양림촌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좋게 보지 않았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거주할 집의 건축공사가 한창인 마당에 들어가 한참 난동을 피워 순식간에 공사판은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들을 돕는 김윤수 집사에게 놀러갔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원래는 그도 영종처럼 건달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머니의 병을 고치러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오로지 선교사님들을 도와 전도하는 일에만 몸과 마음을 바쳤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영종은 친근함을 느꼈다. 1904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열린 광주교회의 첫 예배에서 들은 벨 목사의 설교는 그가 살아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벨 선교사를 찾아갔다. 평생 남을 괴롭히기만 한 제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은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벨 목사는 성경을 읽으며 그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최영종의 마음에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솟구쳐 올랐다. 오랫동안 무거운 바위덩어리에 짓눌려 있었던 것 같은 답답함이 사라지고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기쁨이 치솟았다. 영종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벨 목사와 함께 진료 사업을 도왔던 오원 의사가 심하게 앓게 되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진료 봉사를 하다가 심한 오한과 함께 눕고 말았다. 그래서 윌슨은 목포에 있는 포사이트 의사를 급히 광주로 오도록 했기에 최영종과 김윤수 집사가 함께 마중을 가게 되었다. 북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사정없이 얼굴을 때리는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다. 포사이트 선교사는 한때 쿠바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분이었다. 김윤수 집사는 포사이트 선교사에게 영종을 소개시켰다. 김윤수의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포사이트는 나귀에서 내려와 허리를 구부리며 영종의 손을 덥석 잡았다. 포사이트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을 함께 실천할 형제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형제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종은 낯선 미국인 선교사에게서 따뜻한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 최영종과 김윤수와 포사이트 선교사는 광주를 향해 갈 길을 재촉했다. 마을 옆 산모퉁이를 돌자 곧 쓰러질 것 같은 폐가가 보였다. 그 폐가 앞에는 거렁뱅이 여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첫눈에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종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살려주세요. 거렁뱅이는 더러운 누더기로 감은 손을 무겁게 들어 올려 흔들어 보이며 꺼져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인은 얼어 죽고 말 상황이었다. 영종은 김집사의 팔을 잡아 끌며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데 그때 포사이트가 나귀에서 내리더니 거렁뱅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양복에 모자까지 쓰고 정장을 차려입은 포사이트는 두 손을 벌려 눈 위에 짚을 얄패 깔고 앉아 떨고 있는 나병 환자의 팔을 잡았다. 자매여 내 외투를 입으십시오. 포사이트는 자기가 입고 있던 짙은 밤색의 두꺼운 털 외투를 벗어 환자에게 입혔다. 영종은 그러한 포사이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시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은 어디에나 득실거렸고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려고 하지 않았다. 거리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면 못 볼 것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침을 뱉거나 돌멩이를 던지고 모래를 뿌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 낯선 미국인 선교사는 한 핏줄도 아닌데 꽤 감나가 보이는 외투를 벗어 손수 입혀주고 있었다. 포사이트는 손짓으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다. 김은수에게 광주 선교사촌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자 한 10리 남짓 남았다고 하였다. 그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결심이라도 한 듯 다시 피고름이 엉켜붙은 누더기에 감긴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았다. 여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았다. 자매여 나귀 등에 오르십시오. 포사이트는 여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여인의 머리는 몇 달 동안 감지도 빗지도 않았는지 쑥대밭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몸에서는 역겨운 고린내가 심하게 풍겼다. 포사이트의 부축을 받고 일어설 때 거칠게 불어온 바람이 머리에 뒤집어쓴 누더기를 펄럭이게 한 순간 얼핏 본 여인은 코와 귀, 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문드러져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포사이트는 나 환자를 두 팔로 번쩍 안아 올려 나귀 등에 태웠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영종은 다시 한번 놀랐다. 외투를 벗어준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문드러진 나 환자를 온몸으로 안아 올려 나귀에 태운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 환자를 나귀에 태운 포사이트는 스스로 고삐를 잡고 견마잡이가 되어 끌었다. 그때 불안한 자세로 나귀의 등에 타고 있던 여인은 피구름이 말라붙은 누더기에 감긴 손끝으로 자신의 지팡이를 가리켰다. 그때 포사이트는 순간 영종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제여, 저 지팡이를 집어서 나귀 등에 올라타 있는 이 불쌍한 병자에게 주시오. 영종은 꼼짝 않고 그대로 서서 포사이트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김윤수가 대신 지팡이를 집어주려 하자 포사이트는 말했다. 아닙니다. 미스터 최가 집어주십시오. 포사이트의 재촉에도 영종은 여전히 발이 땅에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손으로 그것을 짚는다면 틀림없이 나병이 오를 것만 같았다. 손을 대지 않고 건네줄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다. 김윤수가 손수건이 있냐고 묻자 고개를 저었다. 갈 길이 바쁩니다. 미스터 최. 무엇을 망설입니까? 어서 지팡이를 집어주십시오. 재촉하는 포사이트의 말에 영종은 결심했다. 피가 다른 외국 사람도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안아서 나귀 등에 태우는데 자신이 지팡이 하나쯤 집어주지 않는다면 무슨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싶은 생각에 지팡이를 집어들고 환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광주로 향했다.